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는 이제 예전에 제국주의 이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각국의 제국주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국주의의 일반적인 뜻이 뭐냐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국주의라는 것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 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제국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주의라는 그 정책을 했던 시기는 여러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제국주의를 이제 얘기할 때는 대개 19세기 때 이제 유럽 열강들이 했던 이 제국주의를 얘기하죠. 이 제국주의. 자, 그래서 요 제국주의 정책을 인제 왜 했냐, 그 당시에. 자, 인제 요걸 인제 좀 보셔야 될 텐데, 자, 요런 것들을 인제 견해를 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좀 보고 나서 제국주의 견해를 좀 볼게요. 보통 19세기 때 이제 제국주의를 우리가 보통 이 제국주의 할 때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얘기하기 때문에 고전적 제국주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19세기 때 고전적 제국주의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과학 기술의 이제 발달이에요. 과학 기술의 발달. 그래서 이제 요 과학 기술의 발달은 뭐와 이제 또 연결돼 있냐면 제2차 산업혁명과 연결돼 있죠. 그 오리지널 산업혁명 다음에 그 19세기 중후반 정도에 이 제2차 산업혁명 등이 이제 발생이 돼 갖고 경제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왜냐면 이제 잉여 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해. 독점이 강화되고 이건 이제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그 당시 제2차 산업혁명 결과 그 당시 이제 중요한 산업이 예전엔 면방직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전기, 화학 같은 등등 중화학공업이 발달돼요. 자,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면방지처럼 이렇게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인제 그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대규모 어떤 작업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규모 자본을 댈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죠. 이게 인제 예전에는 소매금융이었는데 인제는 이게 뭐냐면 투자은행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제 소매 금융 정도 해 갖고 자그만 은행이 투자은행으로 이제 규모가 더 커지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여순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본을 이제 모집을 해 갖고 그 프로젝트 파이싱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돼서 어떤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은행들이야. 그 자본 규모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은행에서 뭐냐면 자본을 받고 뭐냐면 등치를 키운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중화학공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자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을 얻어야지 뭐냐면 그만큼 본전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면방지국 같은 조그만 이제 그런 그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조금만 내도 이제 이익이 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중후대형인 그런 중화학공업 아까처럼 했던 대규모 인제 뭐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간에 경쟁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밖에 살아날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왜냐면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되고 그래야지 단가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돼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같이 나아갈 수 없거든요. 이익을 인제 배분 투자 대비 이익을 얻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어. 독과점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있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항공행사라든지 뭐 이런 큰 기업들 그러니까 중화학 같은 공업들 기업들 보면 몇 개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구조인데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뭐냐면 대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탈락한 도태된 기업들 있죠. 이 도태된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자본의 이제 큰 기업에 통합이 돼요, 호스통에. 그리고 또 도태된 기업들 중에 이제 자본을 투자한 투자은행이 자본을 투자한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인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 투자은행에서 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행 자본을 중심으로 해 갖고 여러 산업 자본들이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이제 독점 체제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경제학 그
시간이 좀 들었던 뭐 트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콜체르라든지 이런 기업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기업 결합과 은행의 지배를 이제 하게 됐다. 은행이 이 당시 이제 독과점 업체 그 여러 중화공업들 기업 관련된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은행에 의해서 기업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무슨 자본이라고 하냐면 금융자본이라고 해요, 금융자본. 그러면서 중화공업의 특징상 규모의 경제가 익살되고 이익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업체들만 이렇게 시장을 나눠 갖는 독과점 형태인 독점 자본주의와 그리고 이렇게 인제 그 시장에서 도태된 기업들을 흡수해 가지고 자기가 지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은행이 그 산업을 지배하는 그 은행 자본이 산업 자본을 지배하는 금융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인제 그 금융 이제 뭐냐면 독점 시장이 형성되고 어 큰 은행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잉여 자본과 잉여 생산물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막 이제 뭐냐면 자본이 이제 넘쳐나요. 그래서 국내에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한계 수학 체계 법칙이 적용돼 갖고 단가가 안 나오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인제 잉여 생산물 어디 갖다 팔 또 시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제 그때 식민지가 이제 부각된 거야. 종전의 식민지는 원료 공급지와 그다음에 상품 시장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제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이 이제 그 잉여 자본들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 자본을 투자해 봤자 이익이 안 되는 잉여 자본들의 투자지로서 이 식민지가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이런 독점자본과 금융주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정책을 가속화시켰고요. 두 번째가 또 있어.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자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인제 석탄 대신에 석유가 인제 주요 원동력이 됐고 동력으로 인제 사용됐고 그다음 그 외에도 인제 우리가 비철금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철강 외에도 여러 인제 그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 갖고 인제 뭐 그 고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등등등등. 자 이런 자원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자원들은 유럽에는 안 나와요. 어 그리고 좀 전에 자기가 이제 식민지 삼았던 그 지역들은 또 안 나와. 주로 어느 지역이 이제 많냐면 예전에 식민지가 안 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지역들 있죠. 중동이라든지. 자 이런 지역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식민지 외의 지역까지도 뭐냐면 제국주의 세력들이 인제 들어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민족주의죠. 예. 민족주의. 예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이제 하는 그런 침략적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일종의 국가 자존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해 봤자 뭐냐 통치병만 들고 단가도 안 나오는 그 지역을 굳이 그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정복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오지 그 거기 뭐 아프리카에 뭐 천연자원이 있었던 지역도 아닌데 그 아프리카 대륙 오지까지 막 들어가려고 했고 저쪽 조그만 섬나라 뭐 오세아니아 같은 거 있죠? 그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까지 점령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민족주의의 어떤 특징이 있다. 그걸 통해서 민족적 자존감을 높이고 대중들을 이제 선동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표를 끌어들이는 그런 목적도 인제 있다는 거죠. 예. 자 거기다가 인제 또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인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상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옆에 있는 사회적 다원주의, 다윈주의, 사회 진화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인제 그 시민주의를 개척하는 것은 신이 주어진 그 어떤 사명이다. 백인들이 이제 뭐냐면 이들을 지배하는 거는 적자 생존이나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면 적자 생존이 일어났다면 맞다. 그런 식으로 인제 약자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합리적인 어떤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제국주의론을 합리화시키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제국주의가 이제 그 당시에 행해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식민지의 어떤 그 역할 중에 잉여 자본의 투자지로서 역할이 어 등장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말하는 독점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가 형성됐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제2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석유라든지 비철금속 같은 그 뭐냐면 새로운 자원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나왔던 식민지, 거기에서 인제 채굴할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인제 민족주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 이걸 통해서 정치를 이용을 했던 거, 사회적 다민주의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이론들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여기에 추가하자면 뭐 근본이지 하니까 교통수단의 발달, 통신시설 증대로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교류가 융해했고, 자 근본이지 학대화가 이제 뭘 연결시키냐면, 그 당시에 근본이제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19 세기 들어가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이제가 이제 뭐냐면 딱 확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본이 태양을 유지하려면 금이 필요하죠. 근데 금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생산이 안 돼. 잘 캐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로 인제 어디에서 인제 하냐면 저 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호주, 그다음에 미국 같으면 캘리포니아 등등등에서 그런 근본이제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이 인제 캐어지기 발굴되죠. 채굴되죠. 그러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금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막 왜냐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식민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자 교통수단이나 뭐 통신시설 증대도 해 갖고 인제 우리가 인제 아프리카 오지나 뭐 이렇게 뭐 저기 태평양의 조그만 섬을 예전에는 갈 수가 없었어. 근데 인제 뭐 철도라든지 증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쪽 사실들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교류가 증대되면서 인제 뭐냐면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종전의 식민지를 넘어서 더 많은 이제 식민지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 아까 지금 얘기했죠? 요런 원료들,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비철금속 같은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원료들은 그 종전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종전 식민지 외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채굴되기 때문에 이런 식민지 경쟁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 역사상 이런 독점 자본, 금융 자본 이런 것도 있고,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이 형성된 이유 앞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인제 대규모 장치 사업인 중화학공은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도 커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던 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고, 여러 업체가 몇몇 업체가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독과점 형태가 출현됐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은행이 이제 등장했고, 투자은행들이 이제 뭐냐면 산업자본을 예속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 몰락한 폭삭 망한 이제 기업들 사들인 형태로 투자은행들이 이제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자본이 고도화되고 하다 보니까 자 잉여자본들이 등장하죠. 국내 시장에 투자해 봤자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자본 투자주로서 식민지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이 후진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선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고, 그런 과정에서 후진 지역의 어떤 전통 산업에 영향을 주게 돼. 그리고 이제 식민지 획득 경쟁을 통해서 제국주의 국가 간 상호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 진화를 통해서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사상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국주의 특징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제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있는데, 요건 제가 앞부분에 좀 설명했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 19 세기 중후반 때 이제 했던 건데, 주로 인제 독일이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 갖고 했죠.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제 과학을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자들이 인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인제 기계를 만드는 반해서, 인제는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특징이다. 음. 그 생산 방식도 이제 일간 작업과 대량 생산 이런 것들. 그래서 주도국이 인제 미국과 독일이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됐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국이 그 세계 공장이었죠. 근데 그 자리를 미국한테 뺏겨. 그리고 인제 미국의 생산력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1 차 세계대전 전후부터는 미국이 인제 뭐 영국을 뭐냐면 때려잡게 되고 패권 국가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국주의 시대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민족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자기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치인들의 표를 이제 뭐냐면 끌어들이기 위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잘났다는 거를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뭐냐면 만국박람회예요. 예. 지금도 하죠.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의 국력을 이제 뭐냐면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보면요. 산업혁명 이후 산업기술의 발달로 번영을 누렸던 서양 열강은 자신들이 이루는 산업화의 성과를 과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자, 이를 통해서 서양 열강은 스스로 세상의 중심을 자처했고 자신들의 식민지 경영을 하는 데 이용했다. 이런 엑스포의 이제 어떤 목적을 얘기한 거죠, 용도를. 그 대표적인 인제 그 박람회가 만국박람회가 파리 만국박람회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100 주년 기념을 해 가지고 개최한 건데, 그때 랜드마크로 이제 세웠던 탑이 엘베 탑이죠. 지금도 있죠. 그래 갖고 인제 이걸 세웠는데, 요거 왜 세웠냐고 막 그때도 항의하고 있었어요. 민원도 되게 많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게 관광 자원이잖아요. 파리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영국의 만국박람회 있죠. 예.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건물이 수정궁이라고 아시죠? 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자, 이 만국박람회와 제국주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좌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인제 거기에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남의 나라를 점령할 때 뭔가 이게 그것을 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그때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어 사회 진화론. 자, 이런 이제 사회 진화론을 이제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어. 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사회생활에 인간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뭐 적자생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선 선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적용한 사람이 스펜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보면 사회도 생물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물 유기체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 법칙처럼 사회도 적응과 도태를 통해 저급한 사회에서 고급 우동한 사회로 발전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스펜서에 갖고 강호의 한국의 교양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스펜서 사상을 좀 약간 왜곡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스펜서는 요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후대에 사람들이 이 스펜서의 이론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펜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찰스 다윈의 어떤 그 자연 선택 이론을 적자 그 자연 선택 이론을 적자 생존 이론으로 바꾸고 용어로 바꾸고, 단순히 이제 요걸 어디에서만 국한해서 얘기하냐면 회사들이 서로 경쟁할 때 경쟁력 없는 회사들은 도태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야.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 스펜서 사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학대 해석을 해 가지고 뭐냐면 적용한 거죠. 예. 그래서 스펜서 자체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원래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그 스펜서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스펜서는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고 후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생각을 바탕으로 해 갖고 한 발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인종은 백인종, 한인종, 흑인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가구 중에 백인종이 가장 우수하다.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것도 인제 전형적 잘못된 생각이죠, 이건.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인설, 그러니까 다인설로 이렇게 구분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고 이게 퍼져나갔다는 소리고, 다인설은 원래 자체가 여러 개로 구성돼 있고 이게 퍼져나갔다는 건데 이 다인설에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처음에 인류가 만들어질 때는 상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디언 이렇게 4개 부류로 크게 인제 나눠줄 수 있고 그래 갖고 인제 각각의 인종별로 이름을 붙였죠. 그래 갖고 인제 백인종의 코카소스, 상인종은 몽골로이드, 그다음에 저 백인은 니그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 백인종은 상당히 우월하고 상인종이나 흑인종, 니그로, 몽골로이드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위계설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런 다인설, 다원설은 잘못된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 DNA 검사나 이런 거 볼 때 단인설이 있죠. 모든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어디에서 출발했죠? 아프리카에서 출발했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원래 인제 우리의 조상이 인제 그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 하인데베르크가 있어요. 호모 하인데베르크. 자, 호모 하인델베르크에서 50만 년 전에 갈려져 나온 인류가 고인류죠. 이 호모 중에 호모 에렉투스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정기 구석기 나올 때 호모 에렉투스가 있잖아요. 호모 에렉투스도 그 안에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중에 잘 알려진 게 유럽 지역에 있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여기 속하죠. 그리고 20만 년 전에 갈려져 아프리카에 나온 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고 호모 사피엔스가 요 호모 에렉투스 종들을 뭐냐면 멸종시키거나 아니면 흡수해서 인제 뭐냐면 오늘날 인류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또 멜라닌 색소 있죠? 그것이 농도에 따라서 그 뭐냐면 흑인종, 백인종, 한인종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4개 종들이 다 있어 갖고 각각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중에 백인종이 우수했다는 건 천천히 인제 인종주의, 제국주의 사고방식이고 과학적 사고 검증해도 맞지도 않는 거야. 지금 이게 다 거짓으로 밝혀진 거죠. 참고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항인종을 할 때 우리가 이거 몽골로이드라고 하잖아. 어떤 분은 몽골로이드인가 우리가 몽골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유럽인들이 한인종 할 때 몽골로이드 한 거는 유럽인들이 알 수 있는 그 한인족 대표적인 사람이 몽골족이기 때문에 몽골족. 그 몽골족한테 당했잖아. 그런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몽골하고 우리하고는 핏줄상으로는 뭐 같은 그 퉁구스 계열이라는 거 외에는 직접적인 조상 관계는 아니에요. 선조고 우리 조상이 뭐 몽골로이드 쪽 몽고다 이런 식의 개념 없고 오히려 유전학적으로 저쪽 티베트 계통이 더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합리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인제 여기 좀 보면 자료를 통해서 서양인들 식민지 삼았던 지역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서양의 열강은 식민지 지역의 사람들은 유전적 열등하고 미개함으로 문명화가 필요하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침략을 정당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유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99.9%가 동일한 호모 사피엔스고 다만 0.1%에서 0.01%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메라민 색소의 어떤 차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신체적인 차이 이것밖에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식민지 경영하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목적이죠. 예. 그래 갖고 그냥 경제적 목적에 따라서 제일 뭐냐 식민지를 운영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영국이야, 영국. 물론 다른 이제 프랑스나 그다음 뭐 다른 나라도 있죠. 프랑스 뭐 독일 뭐 이탈리아 뭐 등등등 나라도 식민지를 운영했지만 얘네들은 경제적 목적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 예. 뭐 민족주의 성향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근데 이에 반해 영국은 철저하게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운영했던 나라야. 예. 그래 갖고 인제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앞에 그 2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인제 연결해서 보는데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가성비 있게 운영했죠. 그래 갖고 이 영국은 직접 지배가 아니라 간접 지배를 선택해요. 예.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다수의 인제 뭐냐면 이렇게 그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이제 뭐냐면 디바이드 룰 서로 이간질시켜 갖고 인제 뭐냐면 통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자기가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둬. 어?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이나 어떤 것들이 다른 걸 다 인정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 지역의 토착지들을 또 인정해 줘. 그래서 만약에 영국한테 개기면 모르겠지만 그냥 순종만 하고 형식적으로 머리만 숙이면 다 인정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대규모 통치를 할 수 있는 거, 어 이게 적은 병력을 가지고 대규모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이런 간접지배고 철저하게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이 통치 체제의 문제점이 뭐냐? 이간질을 잘하기 때문에 적은 걸 가지고 적은 그 병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그 이간질을 잘해야죠. 서로가 싸우게 하니까요. 항상 영국의 식민지 보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항상 분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인도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경제적 목적이 있게 이 목적이 있게 해서 가성비 있게 뭐냐면 통치했던 나라가 그 영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도 경제적 목적이 있지만 다른 나라는 또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것들이 있죠.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 그 하여튼 내용을 보면 자료 2번 보면 이제 다 여기 보면 그 허즈나 세실 로즈는 이 영국의 대표적인 제국주의자죠. 예. 자, 인도는 영국을 무역과 해양의 권익을 갖는 작은 섬나라에서 거대한 대륙국을 바꿨다. 인도는 장기판의 뭐냐면 졸이 아니라 풍이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식민지는 인도를 뭐하는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인도에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뭘까요? 수에즈 운하죠. 네. 그 수에즈 운하를 장악할 필요가 있고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려면 그 지역에 있었던 이집트라든지 이 또 더 넓게 중동 지역을 또 장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제 이렇게 가는 길들은 그 있는데 이때 인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좀 안중지대로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지역 뭐 미얀마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런 지역도 다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물론 완전한 지배는 하지 않았지만 저쪽 아프가니스탄도 공격해 갖고 했던 것도 일종의 인도의 만충지대고 그다음에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적이 됐던 게 러시아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해 갖고 이렇게 우리가 트르키스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해 갖고 계속 인제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인도를 인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어떤 남하 정책들을 인제 막기 위해서 뭐냐면 19 세기 때부터 해서 20 세기 초까지 러시아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예.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영국의 식민 정책의 목적은 자 인도의 목적이 있고 인도를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대한 시장과 자원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통치 비용을 적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다음에 토착 세력들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실 루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늘 남아프리카 연방의 주요 그 식민지였던 케이프 식민지 총독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남아프리카 연방은 여러 지역을 통합했는데 원래 본진이 케이프 그 였거든요. 그래서 요때 총독을 했던 사람이 세실 루즈고요. 그래서 인제 요 세실 루즈는 "이거 왜 식민지가 필요한가?" 그래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국은 넘쳐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형태로 개척해야 된다. 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파기 위해서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잉여 자본, 원료 공급지, 자본 투자지로서의 역할로서 영국이 상당히 식민지에 접근했다. 그래서 상대적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통치보다는 간접 통치를 했고 가성비 있는 통치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의문을 포함할 수 있죠. 제2차 산업혁명은 영국과 프랑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러면 "영국은 경제적 이익하고 상관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대적 의미에서 미국과 독일이 높다는 거고 영국이 그걸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영국도 2차 산업혁명을 진행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당시 주도권이 미국과 독일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도식화시켜서 뭐냐 역사를 이해하면 이해하기는 편해. 근데 그 이해한다는 게 역사적 팩트나 진실에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인제 요거 관련돼 갖고 인제 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이를 통해서 서양 열강이 식민지 침략한 경제 목적에 대해서 토의형 발표해 보자. 자, 서양 열강은 그 식민지 본국에서 얻지 못한 산업 원료와 원자재 공급지를 동시에 열강이 생산한 산업 제품의 첨예 신이라고 생각했다. 또 식민지는 해상 교통 요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점이나 해양의 중간 보급지 이용대가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배경이나 가정을 좀 알았잖아요. 그러면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제국주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이론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는 거는 서양사 강좌에 있어. 거기 보면 홉스부터 해서 레닌 시작해서 카우츠키에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론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고요. 서기들 기준에서 홉스와 레닌의 이론만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음. 자, 흡사 그와 그 레닝의 제국주의 이론은 그 자체가 이제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제국주의에 관련된 예문에 나왔어, 기출 예문에. 그래서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봐도 인제 요즘에는 하도 서술형을 싫어하고 감답 형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뭐 홉스, 레닝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뭐랄까 이름 정도만 물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레닝이 인제 쓴 책이 뭐냐 이 제국주의에 관련해서 자본주의 최고 단계 제국주의 뭐 이 정도? 요 정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홉스는 이제 제국주의로는 자 일단 홉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흡수는 인제 뭐냐면 영국 노동당 좌파야. 그러니까 노동장 중에서도 완전 약간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는 좀 더 사회주의 기울는 사람이 흡수인데 흡수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최초로 연결시켰거든요. 국내 시장에 투자가 불가능해. 앞에서 인제 말했던 잉여자분들이 인제 뭐냐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잉여자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잉여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내에 투자하려니까 단가가 안 나온 거야. 더 이상 국내에서는 뭐냐면 이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만 할수록 손해만 보는 구조고 또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구매율이 약해.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그래서 자본 투자주의로서 그다음에 잉여 자본의 어떤 소비처로서 이 식민지가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인제 잉여 자본은 식민지에 투자하고 그런 것들 이제 있죠. 그래서 인제 제국주의 정책을 폐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 있는 인제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들 임금을 줘서 구매액을 높인 다음에 국내 시장에 자체 생산하면 이제 잉여 자본들이나 그다음에 잉여 생산물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력을 높여서 이렇게 인제 양극화 현상들을 뭐냐면 해소를 하면 뭐냐면 "이런 것들 제국주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예. 요렇게 인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구매력을 높여서 양극화 형성을 해소해서 국내 시장을 확대시켜 놓고 하면 거기에 이제 더 잉여 자본과 잉여 생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 홉스는 이런 필연성을 이제 제국주의하고 자본주의 연결했지만 이게 자본주의가 꼭 제국주의 연결된다는 그 어떤 하나 필연성을 부정했죠. 이 말이 뭐냐면 자본주의를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서 제국주의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을 개입해 갖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면 나름대로 제국주의 나가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필연성을 부정했다는 거. 내닝의 의견하고 달라요. 그래서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 이걸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꼭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연결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버려두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요거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면 지금 중국이 좀 보이면 되겠죠, 중국. 중국이 사회적 양극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찐부자예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진짜 못 살아. 그래서 뭐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거의 전체 인구의 90%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구매를 못 해. 어차피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구매해봤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도는 인제 뭐냐면 그런 잉여 자본이나 잉여 생산물들을
해외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가 공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세계 시장 세계 여러 군데 뭐냐면 국 경제가 파탄 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레닝의 제국주의 보겠습니다. 자 홉스의 제국주의를 레닝의 제국주의가 이제 이어받았어요. 레닝의 입장은 홉스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연결시켜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제 이런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필연성을 부정했거든요. 근데 레닝은 그건 아니야. 얘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계승한다는 그런 홉스의 견해는 인정하지만 그 필연성은 필연적이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넘어갈 때 아무리 정책의 개입해도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넘어가고 결국에 이게 제국주의 마지막 제국주의가 이제 서로 간에 국가가 싸우면서 뭐냐면 자본주의는 자멸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면 제국주의란 독점과 금융자본이 지배하고 성립하면서 자본의 수주의 현저히 의의를 갖게 되고 국제 트러스트 독점 자본 형태죠.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국제 트러스트에 의해서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예. 최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지구상의 전 영토가 분할이 완료돼 발전 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본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독점 자본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 세계가 나눠 갖는 이 재본 자국주의의 어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제국주의라는 거죠. 이건 마르크스 이론에 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마르크스 이론에 보면 앞에 제가 자본론 설명할 때 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사회주의 단계 직전에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수의 그런 부르주아 세력들과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세력들로 나눠지잖아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부 독점 기업가 그리고 대부분 이 독점 기업에서 일하는 뭐가 있어요? 프롤레타리아 기업도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엔 이들 간의 어떤 대립 구조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 정책이 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인제 이런 것들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제국주의가의 어떤 다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대기업에 소수의 대기업에 있는 이제 자본주의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양극화 이런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자본주의까지 서로 싸우다 망하고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토요타 혁명이 나와서 당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제국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국주의가 나타날 건 이미 자본주의가 나타난 것이 자본주의가 망해가는 징조라고 이제 레닌이 해석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인제 제국주의 국가가 망하고 자본주의 국가는 누가 등장하죠? 러시아가 등장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국주의 국가의 약한 고리인 러시아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당시 공공적 요소와 자본주의 요소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러시아가 이제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죠. 어 이런 데서 먼저 터져나와서 나중에 다른 국가까지 합작해서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해 갖고 레닌의 제국주의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근데 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후에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내용들 있죠? 여기와 그 과정들은 그대로 이제 반영됐죠. 물론 레닌이 이제 얘기한 그 결말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레닌이 한 결말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싸우다가 필명하고 그다음에 뭐 그 안에서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다. 뭐 이런 논리는 그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내닝의 일부 중에 내닝이 이제 제국주의가 왜 일어났는가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서계라든지 그 교과서라든지 제국주의 이론 설명할 때 요 내닝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사회주의자들 좀 보면 현실에 대한 비판은 정확해요. 근데 그에 대한 대안과 예측은 틀리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제국주의 배경 아래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죠. 그래서 인제 필연적 산물이고 그리고 제국 간의 어떤 모순 안에서 자본주의 약한 권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나고 이 러시아 혁명이 파급돼 갖고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도 내부에 이제
혁명이 나서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을 한 거죠. 예. 예측이 한 게 아니라 예언을 했는데 마르크스와 마차의 레닌의 예언은 맞지 않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제국주의의 가정, 배경, 그다음에 제국주의에 관련된 이론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제국주의 관련된 앞에 설명한 내용들 보면 여기 쭉 제국주의 이론들 적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제국주의가 있는데 보통 고전적 제국주의 하죠. 근데 이제 나머지 내용은 제가 뺐어요. 쓸데없는 내용이고 인용에는 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뺐습니다. 예. 자, 그 참조를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각국의 제국주의 노선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영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나라 좀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아까쯤의 특징들은 전반적인 공통적이고요. 그 안에서도 좀 더 강조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나라마다. 그걸 이제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철저하게 무슨 거였죠? 경제적이죠, 경제적. 경제적 목적이 강하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은 19 세기 때까지는 세계 무역의 금융의 중심지였죠. 물론 이제 영국이 미국한테 그 자리를 내주긴 했는데 이게 1차 세계 대전 전후고요. 그래서 19 세기까지는 영국이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특히 이제 런던이 상당히 금융의 중심지로 부각이 됐죠, 여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이 근본이 태안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근본이 테라로 전환이 된 거야. 왜? 영국 시스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파운드는 기축통화로서 상당히 지위를 눌렀다. 예. 그런데 이제 파운드가 인제 뭐냐면 이게 기축통화에서 인제 떨어지게 된 거는 1차 세계대전 후로 인제 넘어가면서 한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세실 루즈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어 드라고 했죠. 대표적인 영국의 제국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민지 정치가는 대영제국 4천만 인구를 피비린내 나는 내 나라를 지키고 가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식민지의 필요성을 경제적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실 루즈는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오늘날 케이프 지역이죠. 케이프 지역의 식민지 장관도 했기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보면 "신이 아프리카 지도를 영국의 세계보다 친할 것을 인정한 신이라고 생각한다." 음. "그래서 가능한 나는 유성조차 삼키고 버리고 싶다." 뭐 인데 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인제 호가를 먹기 위해서 그 당시 인제 정책을 했던 영국이 펼쳤던 정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비 정책이잖아요, 삼비 정책. 삼비 정책이 아니라 삼시 정책이죠. 예. 이건 독일이고. 그래 갖고 인제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 갖고 이제 아프리카 지도가 있고 어떤 거대한 거인이 이렇게 여기 카이로하고 그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발 두 개 양을 한쪽은 카이로에 한쪽은 케이프타운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 풍자가 있죠. 예. 그게 이제 누구냐면 세실 루즈를 이제 뭐냐면 빗댄 거죠. 그래서 세실 루즈가 그걸 이제 뭐냐면 뭘로 연결하냐면 전신설로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강단 식민지를 지배하기 어려웠죠. 근데 교통통신이 발달되면서 전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인제 아프리카 곳곳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인제 뭐냐면 그 지배할 수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 뭐 이렇게 인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상품 시장의 문제와 가인 인구 문제 해결 그리고 상품 시장 개척 성격이 강하다. 영국의 식민지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영국의 후손이었던 미국도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미국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식민지 개척이 상당히 덜하다고 했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영국은 땅이 좁기 때문인데 미국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자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할 땐 직접 통치해서 거기 비용하는 것보다는 거기 식민지 개척 비용보다는 그냥 국내에서 개척하는 게 더 싼 값을 먹기 때문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영토 욕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필리핀이라든지 감이라든지 몇 개 거점만 점령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에즈 운하가 있어. 수에즈 운하. 자 수에즈 운하가 영국에 상당히 중요한 거에 인도 때문이에요, 인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영국에서 요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죠. 이 남다를 통해서.
그럼 물류 비용이나 그다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하면 즉각적으로 인도에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류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줄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식민지고 나머지 그 주변 지역을 점령했던 것도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인도. 남하 정책을 막는 것도 인도를 보호한 거고 또 인도가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인도가 뭐냐면 영국에 육군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군이 강한데 육군이 약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인제 그 육군의 사병들을 병사들을 인도 그 영국에서 인제 징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용병 인도인 용병을 쓰죠. 장교는 이제 영국인이지만 그래서 이 인도인 용병들을 세계 곳곳에 파견해서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상당히 영국에게 중요한 식민지였고 후에 2차 세계대전 때 인도를 이름으로써 영국은 완전히 이주 국가로 떨어지고 그랬죠. 예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자 이 수에즈 운하 관련된 내용들 좀 보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는 19 세기 때 프랑스 램세스가 인제 건설한 운하인데 초기에 수에즈 운하의 주도권을 프랑스가 장악했지만 영국은 이집트의 운하 지분을 인제 사들여서 운하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자 수에즈 운하의 건설로 남아프리카 심한봉을 도와서 인도나 아시아 지역으로 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에 인도로 직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운송비를 절감을 가져왔다. 또 영국은 수에즈 운하 장악 및 그 주변 이집트국을 보호구하여 삼시정체를 원활히 하고 인도 지배를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켰다. 참고로 우리가 이집트가 영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우리처럼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진짜 오리지널 식민지는 아니고 일종의 보호구 삼았어요. 예. 그래서 보호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직접 통치보다는 간접 통치 보호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보호과 그리고 남하 정책 등은 영국의 러시아가 인도 남용을 막았다. 그의 뜻이 이런 거겠죠. 자 인도는 영국에게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다른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영국 병력을 공급했다. 자 인도는 대영 제국의 중심 역할을 했고 인도의 상실은 대영 제국의 몰락을 뜻하기도 했다. 자 영국은 인도를 비롯해 강대한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자 19 세기 당시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세계 경제 기축국의 그 지위를 유지했고 그리고 심리를 통한 국내 실업자 문제와 간이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일을 보자, 독일. 독일도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 목적이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식민지가 적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제국주의 시기 때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통일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 국내의 안정이야. 통일 건설이죠. 통일 제국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신경 썼지 상대적으로 해외 식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안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식민지가 왜냐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적었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나 다른 열강들이 장악하지 않는 곳을 조금 식민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식민지에서 앞에서 제2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원료들을 확보하려고 했죠. 근데 또 독일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식민지에서 확보한 것도 있지만 독일은 또 자체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제 뭐냐면 연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약의 원료가 뭐예요? 흑염이죠, 흑염. 흑염이잖아요. 흑염은 독일에서 생산하지 못해. 근데 독일의 입장을 볼 때 강대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이 흑염이 어떤 필수적이거든요, 화학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국내에 있는 공기에 있는 질소를 끌어다가 뭐냐면 이게 그 만들어 가지고 인공흑염인가 하여튼 그 질소를 이제 화합해 갖고 만들어서 이런 화학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연 자원보다는 자기들이 이제 뭐 인공 합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민지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 정책을 보면 기존의 제국주의 중돌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비스마르크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식민지 개척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 다음에 이제 그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이 빌헬름 2 세인데 빌헬름 2 세는 비스마르크와 좀 달라요. 빌헬름 2 세는 예전에 비스마르크는 그 제국주의 국가에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 제국주의가 침략 그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략하지 않는 영토를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빌헬름은 예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한 영토까지 공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 과정에서 뭐 삼비 정책 같은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비에름 2세 때는 그렇게 해도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다 땅 따먹기를 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땅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나왔다. 그래서 인제 그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의 배경이 되었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독일의 이제 식민지 정책 관련된 내용은 비스마르크 정책할 때 다시 좀 얘기하고요. 자, 프랑스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단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까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 제국주의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 프랑스는. 자, 문화적 제국주의는 뭐냐 하면 발달된 문화를 후진국으로 전파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예. 그래 갖고 프랑스인들은 상당히 뭐냐면 자존심이 쫀심이 되게 강하죠. 예. 그래 갖고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예 며칠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근데 자기 문화를 되게 강조하면서도 남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 프랑스인들은. 그 자신이 영어를 알아도 국내에서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국회 올릴 때 나라 소개할 때도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자기가 잘났고 너희들은 좀 못나고 너희들은 우리한테 오는 건 내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어. 왜냐면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고 그리고 온 교과서에 모든 나라 교과서에 다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문화적 자존심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식민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통치하는 거는 경제적 목적도 있지만 너희들이 무식하고 뭐냐면 야만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시키고 그래서 너희들 계몽시키기 위한 거다.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아프리카 식민지에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리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등등등 해 가지고 프랑스의 문화를 전파시켜요, 프랑스어를. 그래서 인제 프랑스어를 강요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철저하게 프랑스인을 만드는 동아주의 정책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프랑스에 가서 많은 이제 노동도 하잖아요. 노동력 제공하고 난민도 많고 다 그런 정책들이에요. 프랑스의 한 정책 때문에 프랑스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프랑스 문화나 언어에 상당히 친숙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인제 이때 이용했던 게 뭐냐면 또 천주교죠. 그러니까 천주교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얘네들이 인제 정보를 물어보면 뭐냐면 선교사 파 아니 정 천주교 선교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여기에서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죽잖아요. 그걸 빌미를 가지고 함대를 파견해 갖고 왜냐면 그 지역을 식민지화 시키거나 통상을 하거나 그렇게 인제 했던 건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인제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베트남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점령했고 중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해서 제2차 아편 이제 베이징 조약도 있고 우리나라도 병익량을 그런 식으로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는 문화적 제국주의 자기의 어떤 발달된 그 선진적인 이념이나 문명을 남의 나라에게 주입하는 그런 이제 프랑스 어떤 문화적 제국주의 때문에 프랑스 식민지는 지금도 이런 프랑스어나 프랑스 문화에 상당히 친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먹기 위해서 영국이 카이로하고 케이프타운을 연결시켰잖아요. 이걸 종단 정책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요렇게 연결시키라고 했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인제 횡단 정책으로 이렇게 나갔죠. 모로코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마다가스카르까지 연결시켰는데 요 횡단 정책과 종단 정책이 아니 여기 횡단 정책과 이 종단 정책이 부닥친 곳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슈다 사건이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미국은 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는 다른 국가와 유사해요. 예, 똑같아요. 뭐 독점자본 지주이나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은 좀 다른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는 주로 인제 경제적 목적이야. 영국과 비슷해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에요, 제국주의는. 미국은. 그래서 거점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 갖고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미국은 또 상대적으로 또 그 당시에 좀 다른 후진적인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러시아는 이게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도 제국주의 국가예요. 다만 러시아는 다른 나라처럼 식민지로 이렇게 해 갖고 만든 게 아니라 통합을 해 버렸죠. 자기 영토 속에 통합을 한 거야. 예. 그래 갖고 러시아는 이제 그 모스크바가 그 주변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천의 요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물론 부동항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주변 영토를 마구마구 먹는데 그걸 식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켜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인제 뭐 시베리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투르키스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죠. 예. 이런 지역들, 카카스 지역들. 그래서 뭐 그루지아, 예를 조지아도 지금 그래서 이제 조지아 그다음에 뭐 아르제베 아르메니아 뭐 이런 이제 지역 있잖아요. 그 트르키스탄 지역들, 스탄지 붙은 나라들. 자, 이런 지역은 원래 독립국가였지만 러시아가 이런 남하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직접 식민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국 영토로 편입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하고 이제 약간 비슷한 정책들을 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벨기에나 그다음에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지배할 때 일종의 프랑스와 비슷한 정책들을 했거든요, 동아주의 정책들. 예.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그 식민지들에게 여러 가지 복리 정책도 하고 복지 정책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학교육도 실시하고 네덜란드를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어요. 예.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서 또 착취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앞에 했던 이제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겹쳐 있거든요. 요게 이쪽과 겹치고 요게 더 추가해서 보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식민지 지배 정당한 논리 중에 그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백인의 책무라는 게 있어요. 신으로부터 인제 뭐냐면 백인에게 백인이 우월하잖아요. 이 우월한 백인에게 일종의 사명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너보다 열등한 그 미개인들 주로 흑인이라든지 뭐 인디언 뭐 아시아 한인종들 지배하고 계몽해라. 너희들이 신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책무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전번에 그 강의 때 소개했던 그 명백한 운명? 미국의 그거와 이제 비슷한 논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게 킴 풀링의 백인의 짐이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게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야만적인 존재의 평화를 바꾸고 기아로 허기진 잎들을 먹이기 위해 질병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너의 목적을 달성할 때쯤 너를 원하는 다른 미개인을 위해 다른 원주민들과 이교들의 시선을 돌려라. 자, 그들의 강길을 끝장나는데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이렇게 있죠. 백인의 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국과 그 뒤를 따른 미국이 식민지들 등에 업고 야만에서 문명을 나가는 모습을 그려져 있고 백인의 짐은 이제 앞에서 미국의 명백한 운명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디언을 학살하면서 미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3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식민지인들의 입장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자, 제국주의 국가는 피부색이라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났죠. 근데 노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부색이잖아요. 자, 피부색이란 단순한 잣대로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종학에서 인류를 4개 등급으로 나눴죠. 그래서 뭐 니그로 그다음에 코카소스 백인종, 니그로 흑인종, 몽골로이드, 그다음 아메리카. 그래서
이 코카소스 백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등급을 나눴잖아요. 그 인류의 다인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차별을 당형을 규정했고 나는 이들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를 접근하는 그들 침략을 반대한다. 뭐 근데 그럼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죠. 인류는 앞에서 얘기했던 호모 사피엔스부터 다 단일한 인종이야. 단일 다원성이 아니라 이런 논리다 보시면 돼요. 한 개의 종으로 출발해서 다만 이제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거는 뭐 때문이다?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달라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더 깊게 설명하면 이제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그 정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열강의 세계 분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제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이에요. 자, 이 아프리카 분할에 큰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스탈린하고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갖고 인제 이 사람의 탐험을 통해서 그 당시 아프리카 오지가 알려지게 되거든요. 원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이북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하고 이제 많이 교류를 했던 지역인데 문제는 사하라 이남 지역이야. 사하라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포르투갈이 이제 중심을 해 갖고 이제 개척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이제 뭐냐면 여기 인도로 가는 항로를 이제 개발하거나 아니면 요 중간중간에 인제 뭐냐면 뒷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노예 무역을 하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내 집까지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았어, 얘네들이. 왜 내 집까지 아프리카로 들어가지 못했냐면 일단 잘 몰랐어. 아프리카 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일단 잘 몰랐고 들어가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풍토병이 강했어요. 말라리아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인들 토착인들은 말라리아에 많이 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완전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힘들었던 거죠. 이거 아프리카의 험한 자연 지형이나 이런 것들 등등 해 가지고 굳이 돈이 안 되는 그 지역을 뭐냐 막대한 시상을 뭐냐면 치러가면서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인제 이런 이유들 못 들어간 이유들이 하나하나 깨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리빙스턴과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리빙스턴부터 인제 보는데 이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의료 선교사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보통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제 먼저 갈 때 선교사들이 가요. 근데 선교사들이 갈 때 주 목적이 뭐겠어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야.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원래 의료 지식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어 원하는 의료 지식을 알려주고 그들 고쳐 줘야지 하나님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럼 믿게 되잖아. 그러니까 의료가 그 당시에는 일종의 선교의 수단으로서 인제 사용했는데 하여튼 그 리빙스턴은 이제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 갔다가 나중에 인제 다시 내지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 갖고 그 내지에서 막 연락을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순수한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파하고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등등.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리빙스턴가 1871 년에 1870 년이죠. 그때 그 연락이 끊어진 거야. 교수가 뭐냐 연락이 안 와. 전신을 보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 갖고 그때 이제 미국의 뉴욕 헤럴드 기자였던 스탠링이 이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내지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다시. 그러다가 우연찮게 만났어. 어 그래 가지고 뭐냐면 리빙스턴과 스탠리의 만남의 그 기사가 전국 각국에서 인제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뭐냐면 부족도 있고 어떤 아프리카 어떤 지형이 어떻고 그게 다 알려진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은 특히 리빙스턴은 뭐냐면 요 지역을 뭐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들은 게 아주 진짜 선의에서 들어간 거죠. 어. 노예무역 금지시키고 뭐 그들에게 뭐 의료도 보급하고 뭐 기독교를 보급하고. 근데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에 딱 일단 들어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선교사를 통해서 알려진 그 지역의 어떤 사정이 많이 알려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누가 또 들어오면 자본가들이 와. 그 자본가들이 여기 공장을 짓고 이제 활동하면 당연히 또 인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교사도 죽고 자본가들이 인제 뭐냐 죽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자국민의 보호 그 명목으로 또 공격을 해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이 지역을 식민지화시켜.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좋은 목적으로 들어와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냐면 제국주의 침략의 어떤 도구 역할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반기독교 운동이 많이 나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베트남, 일본도 이제 기독교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국주의 청명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요. 예. 자, 하여튼 리빙스턴과 스탈린을 통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 지리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생활상이라든지 등등을 알려지게 된 거야.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풍토병인데 풍토병을 이제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라리아 있잖아요. 이 말라리아를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약이 개발돼. 예. 그래서 그 약이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약이 개발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양의 무기가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소수의 인력을 파견해서도 왜냐면 여기는 내 집까지 들어가려면 많은 병력을 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을 그러면 일단 수적으로 이제 많다 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의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서양 무기가 이걸 서양에서 개발된 무기가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어.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 지배할 수 있는 굴복시키는 무기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면 기관총이죠. 네. 그 남북 전쟁 때 겐티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니까 이게 적응 빨리 인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만든 게 기관총이에요. 겐트 기관총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까지 겐트에 총을 여러 장을 묶어 가지고 이제 돌리면서 쏘는 게 겐트 기관총인데 이 기관총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해요. 아프리카 식민지 아프리카 식민지였을 때.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적은 군인을 가지고도 다수의 그냥 뭐냐면 그 원주민들 그냥 뭐야 그 전쟁이 아니라 그냥 어 학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성능이 되게 좋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번 시험을 해 봤고 이 기관총이 또 유럽 전선에 이제 등장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된 게 1차 세계 대전 때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리빙스턴과 스탈린을 통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쥐나 생화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졌고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을 개선할 수 있는 약들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적은 병력을 가지고 다수의 인제 뭐냐면 원주민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기관총이 발견되면서 인제 서양 열강들이 일종의 이때 이제 아프리카를 땅 따먹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분할 관련된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나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영국을 볼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단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카이로를 중심해서 여기까지 케이프 식민지 케이프타운이 그 당시 영국의 주요 도시였어요. 여기를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하고 요걸 이제 뭐냐면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요쪽 저기 벵골의 캘커타라는 지역이 있어. 요 지역을 이제 연결해. 그래서 이걸 삼시 정책이라고 하죠. 삼시 정책. 그래서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를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전 인도의 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매수했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파샤라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기타사 좀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를 보호화시켜 그 인도의 지배를 보장할 목적으로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를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호 전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자, 이 보호 전쟁은 왜 보호 전쟁이냐 하면 원래 이제 이 케이프타운 식민지는 누가 인제 정착을 했냐면 처음에 네덜란드가 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 네덜란드인들이 인제 이쪽 인도나 아시아 지역의 어떤 기항지로서 그 당시 케이프타운에 인제 식민지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인제 그 후손들을 뭐라고 보훈이라고 하죠. 예. 자 근데 이 그 케이프타운 식민지가 그 당시 이제 위트레트 조약이나 뭐 그걸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가요. 이 원래 네덜란드가. 영국으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서 인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이제 이 보호인들이 영국인의 지배를 받게 돼. 어. 근데 이제 영국인하고 보호인들이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당시 19 세기 넘어갈 때야 19 세기 넘어가면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거죠. 노예들 자체는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 보호인들은 노예들 인정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청교도 고위생들의 어떤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 노예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흑인을 노예로 하는 거는 신의 뜻이다. 어 신이 이들을 노예 삼아서 우리들 노동력을 제공해 줬고 그다음에 이들을 계몽시키려고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영국인하고 좀 같은 영국인도 이제 물론 성공회지만 신교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노예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계속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케이프 식민지를 버리고 타운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냐면 어 나라를 만들죠. 그게 뭐냐면 오렌지 자유국가 트랜스파 공화국이야. 그래서 오렌지 자유국가의 트랜스파 공화국은 초창기 때 영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왜 관심이 없냐? 요게 뭐 나온 것도 별로 없어. 천연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해 봤자 뭐 중요한 것도 안 나오고 통치 비용만 많이 드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가난한 농업 국가였어요 그냥. 농업만 해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자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영국이 이 지역에 갑자기 이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여기 요 지역에 어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용이 달라졌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 지역에 이주하게 되면서 보호인들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영국은 이제 이 지역에 가치가 있으니까 뭐냐면 '점령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거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보호 전쟁이 일어나요. 결국에 보호 전쟁의 결과 뭐냐면 보호인들이 패배를 했고 결국에 뭐냐면 오렌지 자유국가 트랜스바르 공화국은 남아프리카 연방에 의해서 이제 공화국이 형성될 때 통합되죠. 예. 자 요 과정인데 자 이 보호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세실 로즈고요. 이 보호 전쟁 결과 그다음에 케이프타운 식민지와 그다음에 오렌지 자유국, 트랜스바르 공화국 그다음에 옆에 있는 나탈 지역인가 하여튼 그 지역을 다 통합해 가지고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가 여기 예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 요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옮겼네. 잠깐만요. 그 스 280 페이지로 해 갖고 옮길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하고 이쪽 옮겨 놓고 요 밑에 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지역은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리베크가 동양무역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에 가는 어떤 보급 기지도 건설하기 위해서 케이프타운에 상륙한 후에 네덜란드 이주가 이제 계속됐고 프랑스와 독일 신교들도 망명했다. 자 이들은 초창기 때는 농업과 목축을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인제 하면서 스스로 보호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보호는 농부죠. 그러나 그들은 원주민의 토지를 약탈하고 혈맹주의에 입각해서 노예 소유주의자의 사회도 만들었기 때문에 원주민과의 어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이게 계속됐고요. 그 당시 이제 18 세기 후반 제가 그게 위트레트 조약이라는데 위트레트 조약이 아니라 18 세기 후반때 네덜란드는 이제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영국이 가져갔어요. 예 좀 수정해 주시고요. 이 조약 명칭이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 갖고 하여튼 근데 자 하여튼 18 세기 후반에 자 국제적인 통 해 해사 해운 통상국으로서 네덜란드를 물리친 영국은 인도 무역의 중개지로서 케이프타운을 나폴레옹의 네덜란드 정복기에 점령했다가 1815년 정식으로 영국 식민지를 만들었으며 1843년 나탈도 점령했다. 그죠? 그래서 18 세기 후반부에서 19 세기 중반 초반까지 이게 식민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앞에 이제 위트레트 조약 내용은 좀 삭제하시고 제가 잘못 얘기한 거야. 착각했어. 예. 자 그래서 영국의 노예반과 자유주의 정책을 받는 보호인들은 1830 년대부터 내륙 이동했으며 당시에 북으로부터 남아온 반투계 부족들과 싸우면서 트랜스바르 공화국과 오렌지국 자유국을 건국했다.
자, 이게 두산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 가지고 발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 건설 무력에 보호인대 세울 가난한 농업국가인 트랜스포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은 그 영국인들 간신밖의 나라였다. 그러나 1867년에 트랜스발에 금강이 발견되고 또 레인지 강국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니까 영국인들이 이 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영국과 보호인들 간에 어떤 다툼이 생겼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1차 보호전쟁이 일어났고 이후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은 영국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1899년 10월 2차 보호전쟁이 발발했고 영국이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을 무력으로 병합했어. 그러나 강제 병합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연합 보호국들은 연합 보호국이 왜 잔류 보호군들은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다시 두 나라를 되찾았다. 자, 이에 이제 영국 연합이라는 게 맞네, 연합. 제가 착각한 게 이게 뭐냐면 이 연합공국 내가 써 놓고도 잊어먹었어. 예. 트랜스발 공화국하고 오해진 자유국의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연합공화국은 게릴라전을 전개해서 다시 둔화를 찾았다. 자, 이에 영국 4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불사르고 보호인들을 집단 수용소에 보내는 전멸 정책을 채택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 설비와 대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약 2만 명의 이제 사망자를 낳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1902년에 보호인들은 영국에 굴복해서 베르냉기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통 서양인들이 남의 나라 공격하고 침해할 때 조약을 맺게 돼요. 예? 조약 되게 좋아해. 뭐 만국공법, 국제법이나 이런 거. 그래서 평등하다고 외치면서 실제 평등한 건 아니죠. 예. 자, 하여튼 이 조약에 따라서 영국은 두 나라를 영국령 식민지에 편입했고 그리고 이때 인제 케이프 식민지, 나달 그 앞에서 이제 두 개의 식민지를 합쳐 갖고 오늘날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보호전쟁 관련된 내용이 시중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1881 년인데 1890 이렇게 적어 놨네. 190 189로. 1891 년이에요. 한동안. 그래서 인제 있고 프랑스는 행당 정치로 알제리아 마다가스카르 영역이고 이 둘이 이제 연결하는 사건이 파쇼사 사건이죠. 예.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다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